자, 그럼 우선 그 125의 문제에 관련돼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은 모범 답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설하시는, 즉, 그 문제를 풀어본 사람 입장에서 이제 어떤 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얘기 들으셨겠지만 기술사는 정답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출제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또 법령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답안에 대한 작성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내가 아무리 잘 썼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내가 그렇게 잘 쓰지 않았는데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내용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이제 분야별 출제 경향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전기안전기술사는 산업안전 분야하고 전기 분야 이제 두 분야로 이제 출제가 되는데,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 분야가 점차적으로 좀 비중이 좀 줄고 있어요. 과거에는 안전 분야가 30%, 전기 분야가 70%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최근 한 2년 전부터는 그 안전 비중이 좀 줄고 전기 비중이 좀 느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31문제 중에 안전 분야가 7문제, 그리고 전기 분야는 24문제 정도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 31문제 중에 13문제가 법, 아니면 어떤 기준, 그러니까 특정하게 그 공부하신 분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법령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전기안전기술사에 해당되는 법령 대부분이 전력기술관리법, 전력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 지침, 뭐 KC,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어떠한 뭐 송배전의 개통 연계 기준, 이런 형태로 이제 그 법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는데, 연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 잘 안 나왔었는데 요번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나온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 약 5개 법령 범위 내에서 출제가 사실은 빈도가 좀 높았었습니다. 그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용어에 대한 중요성이 좀 나온 거죠. 우리가 이제 법이나 이런 걸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용어의 정의, 용어의 해설이 먼저 나오거든요. 이 법에서 다루는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걸 먼저 해설하는데, 이번에도 사실 용어의 중요성에 대한 게 조금 언급이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령이나 책 같은 거 볼 때 앞에 붙어 있는 용어의 정의를 잘 안 보죠. 왜냐하면 이 정도는 내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선입감을 갖고 있다 보니 그걸 안 봐요. 전기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용어 정의가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 뒤에 넘어가면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의가 되게 중요하다. 3년간 횟수를 딱 보시면 저희가 이제 117회부터 지난번 125회까지 1년에 시험은 딱 2번 있어요, 전기안전기술사는. 그래서 전기 분야, 산업안전 분야에 딱 보시면 추이가 거의 뭐 8대2 정도예요. 그래서 3년 평균이 83% 대비 17%. 그래서 전기 분야가 한 8, 안전 분야가 2 정도 비중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에 따라서 이제 그 시험 준비하시는 그 과정도 요 정도 비율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117회 그 이전에는 안전 분야가 거의 40%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특정한 이벤트성으로 나오는 것 같고, 거의 대부분 한 80대 20% 이 정도 비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교시부터 저희가 4교시까지 한번 내용을 쭉 볼 텐데요. 이거는 그냥 이거를 풀이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봤구나. 또 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논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제 개인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라보는 시각마다 답안이 다르다는 거죠.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분산형 전원 계통의 연계준 관련돼서 그 분리 시간하고 운전 지속 시간이 나와 있는데, 그 전에는 운전 지속 시간이라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지난 6월 1일자로 이 연계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분리 시간과 운전 지속 시간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 시간이 전압과 주파수 구분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그 전에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전압에 대한 범위가 조금 바뀌었어요. 지난번에는 약 4단계였는데 5단계가 늘어 있었고, 그리고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그 30kW 이상과 미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됐었는데, 이제는 용량 관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분리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당연히 지속 시간은 분리 시간보다 짧겠죠. 분리하는 시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0.5초다. 그러면 0.5초 될 때까지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지속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다 보시고, 자, 운전 지속 시간 보세요. 분리 시간보단 짧은 시간 안에는 그냥 지속을 한다. 자,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57.5kHz, 헤르츠 그 미만일 때는 지속 시간이 299초죠. 그럼 요전에 분리 시간이 300초예요. 결국 뭐냐면 300초까지 분리를 하는데 299초까지는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보신 분들도, 아, 분리 시간이니까 일반적 공부하셨던 분들은 잘 아세요. 그런데 운전 지속 시간? 이것도 뭐야? 그럼 여기서 혼동을 하는 거죠. 아, 이 문제를 내가 선정해서 작성을 해야 될 거냐 말 거냐,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 분리 시간을 봤는데 운전 지속 시간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개정된 내용을 보신 분들은 이제 작성을 하겠죠. 자, 다음은 산업안전보건기준이라는 규칙에서 밀폐 공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다음 사항을 설명하라고 됐습니다. 이게 딱 4가지가 정해졌어요. 적정 공기, 산소 결핍, 프로그램에 포함될 내용, 점검사항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안 규칙 618조, 619조에 나온 얘기예요. 이거는 법령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적정 공기에 대한 의미가 뭔지, 그리고 산소 결핍에 대한 의미가 뭔지. 산소 결핍은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18% 미만 상태. 자, 세 번째로 이제 이 프로그램에 포함될 내용이 어떠한 그 위치나 관리 방안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4번째로 작업 전 이제 점검 사항에 있어서는 작업 일시, 기간, 장소를 포함해서 어떠한 유해가스 측정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산업안전보건기준이라는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혹시 선택을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 문제는 사실 이제 탑 그 기술사 분야에서 이제 그 전에 자주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계산 문제는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항상 말이 많아요, 계산 문제는. 또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그 전제 조건들을 다 제시하면 괜찮은데, 일부 전제 조건을 빼놓고 계산 문제를 하다 보니까 항상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근데 정확한 답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 문제보다는 이렇게 이제 그 L과 C 병렬 회로에서의 오메가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거보다 더 쉬웠던 얘기는 공긴 주파수 F를 구하라. 이렇게 되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메가를 구하라니까. 그러니까 오메가는
이거잖아요. 결국 얘를 구하라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LC 병렬 공진회로로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병렬회로는 저항으로 봤을 때는 그 병렬회로로 구하지 않고 쉽게 어드미턴스 Y 값으로 구해서 하는 게 통상적인 겁니다. 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드미턴스로 구한 값에서 공진 상태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허수부 J가 제로가 되는 조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딱 봤을 때 뭐다. 이게 공진회로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답이 뭐다. 답을 알고 있으면 작성이 되지만 이거 내가 한번 해볼게 하다가 손을 대면은 사실은 거의 100의 99%는 시간만 허비하고 제대로 작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에 한두 개씩 나왔었어요. 전기 안전에 관련된, 감전회로 관련된 거 나왔었는데, 사실 이런 계산 문제는 전기 안전 쪽에서는 정말 좀 어떤 예외 사항이에요. 이런 거 잘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 이 계산 과정이 이제 어드미턴스, 이 회로의 어드미턴스를 구해서 마지막에 오메가 값, 이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 계산 과정이 사실은 제가 중간중간에 잘라놨는데, 이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식을 유도해서 보니까 A4 한 장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걸 푸시기에는 많은 준비를 하셨던 분 아니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정상적인 풀이 계산입니다. 이거를 10분 만에 했을 수도 있다. 좀 어렵죠, 사실은. 근데 거의 대부분 내가 선택하지 않은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다른 분들도 선택 안 해요. 자, 네 번째는 보고 안전 인증 고시에 따라서 안전화에 대한 종류 및 등급 사용 장소에 대해 설명하라. 보고 안전 인증 고시 별표 2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그러면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법에 관련된 얘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법책에 보면 법은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국회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들어가 있고 실제 실무를 하려면 여기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법 갖고는 절대 활용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나와야 실제 이 법령 갖고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 나오죠.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우리 한국전기설비규정 KC, 전기설비 기술 기준, 이걸 자꾸 법이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검색이 안 됩니다. 법제처에 들어가셔도. 근데 그게 왜 법령이라 하냐면 각각의 법과 영과 시행규칙 사이에는 행정규칙이라는 게 쫓아다녀요. 그래서 그 사이트 가서 검색하실 때 법 이거 검색해서 한국전기설비규정 딱 해놓고 법을 딱 누르면 없음이 나와요. 자료 없음. 그런데 그 옆에 행정규칙이라고 클릭을 하시면 그때 나옵니다. 그래서 법령 책에도 보면 이 행정규칙이 법 쪽에도 있고 시행령 쪽도 있고 시행규칙 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행정규칙 쪽으로 다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검색하시다가 안 돼갖고 이거 뭐 있지도 않는 것 같다 어떻게 나온 거야? 사실 거기는 이제 이 행정규칙 속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접하실 수 있어요. 자, 인증고시 별표 2에 보면 안전화의 종류라고 해서 이제 가족제, 고무제, 절연화,
화학 물질용 안전화 이렇게 이제 별표에서 안전화에 대한 종류가 나와 있고요. 안전화 등급 및 사용 장소도 중작업, 보통작업, 경작업에는 이렇게 등급을 구분하고 사용 장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가 이제 포엠, 산업재해의 이제 재원인 분석할 때 포엠인데 이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 기본 문제로서 많이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엠, 사람하고 메디아 어떤 방법, 그리고 이제 머신, 기계 관련된 거, 매니지먼트, 관리적인 측면, 이게 네 가지가 잘 유기적으로 형성된 것이 이제 산업재해 이제 포엠의 재원인을 분석한다. 이렇게 이제 포엠의 종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엠의 종류는 인간적인 사람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재해 일어나는데 사람에 관련돼서 어떠한 예인이 있느냐. 그래서 심리적인 거, 생리적인 것, 직장, 어떤 이런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적인 요인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머신, 설비적인 문제, 설비 관리 상태, 그리고 설비의 불량, 근원적인 어떠한 안전화에 대한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설비의 요인으로 볼 수 있고요. 메디아, 작업적인 요인을 보게 되면 작업 정보, 작업 공간, 동작에 대한 불합리성,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재해 포엠 중에 하나로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매니지먼트, 관리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직적인 문제, 어떤 규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떤 계획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수립이 안 됐다. 그래서 이제 산업재해에 대한 포엠으로 원인을 분석해내는데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고, 이거는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쓰시는데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가 품질 용어 중에 순시 전압 강화, 순시 전압 상승. 이 뭐냐? 결국 이제 세그하고 수엘, 이게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용어에 대한 정의를 물어본 겁니다. 자, 순시 전압 강화는 IC나 IEE에서 조금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썼던 게 이제 IC나 IEE인데, 자, IC 같은 경우에 0.5에서 30 사이클 동안 전압이 RMS, 시력값으로 그 크기가 0.1에서 0.9 PU, 이걸 갖다가 이제 순시 전압 강화라고 보는데, 순시, 순간, 일시로 이제 전압 강화를 IEE에서 구분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순시 같은 경우에는 0.5에서 30 사이클, 얘는 30에서 3초, 일시는 3초에서 1분, 요거에 대한 시간인데 그 크기가 0.1에서 0.9 PU라고 이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건 바로 이거였어요. 순시 전압 강화. 순시 전압 상승은 전격 주파수에서 0.5 사이클에서 1분 정도에 대한 시간으로 어떠한 전압이나 전류 시력값, RMS 값이 1.1에서 1.8 PU. 그러니까 PU가 퍼 유니트니까 그냥 퍼센트 상태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상 상태에서 110에서 180%의 전압이 증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형태를 보신다 그러면 우리가 정형적인 사인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순간적인 과전압이 있을 수 있겠죠. 차단제 동작하고 할 때.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제 전압이 상승하는 수엘이 있고, 그리고 전압이 떨어지는 이제 세그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도 또 용어에 대한 얘기 나왔어요. 자, 표준 충격 파형인데 여기서 이제 전압 파형과 전류 파형에 대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 파형을 보시면 실험하다 보니까 표준 충격 파형이 이런 식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표준 충격 파형이. 근데 이거를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직선도 아니고 완전 곡선도 아니고 이게 복합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해석을 하기 위해서 약간 좀 정의를 놓고 가자. 해서 보니까 이쪽 종축을 전압이나 전류로 놓고 보는데 전압 같은 경우에는 약 30%에서 90%, 전류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90%가 거의 직선화가 돼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쫙 법선을 그은 거예요, 그냥. 이걸 직선 구간으로 일단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 0점은 여긴데 이렇게 가상선을 넣다 보니까 마주치는 이 지점을 원점으로 정하자. 그 대신에 그 원점에 대한 얘기를 규약 원점, 규약 0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전류에 대한 표준 파형 충격은 크기가 10%에서 90% 될 때까지, 그게 직선 구간이고 전압은 30%에서 90%까지다 보니까 표준 충격 파형의 규약 원점으로부터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그 시간을 파두장, 파형의 머리도, 파형 꼭대기까지 걸리는 시간, 얘가 파두장이고요. 그리고 이 그 표준 파형 충격 곡선이 올라갔다가 감소할 때 50%, 크기의 50%까지 감소할 때 그 시간을 파미장, 파형의 꼬리미. 근데 이게 이제 제로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약속한 거죠. 끄는 거지. 50%까지. 그래서 표준 충격 파형의 전압에 관련된 거는 크기가 30에서 90% 사이의 크기를 직선 구간으로 놓고 계속을 한 거고, 전류는 10에서 90%까지에 대한 그 부분을 직선화 놓고 해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로 열고 30 이렇게 해놓으면 작성하실 때 그 전류에 대한 기준은 10에서 90, 전압은 30에서 90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제 주관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거는. 자, 이게 뭐냐면, 자, 뭐 발변전소 이렇게 해서 이제 지락사고 발생됐어요. 지락사고가 발생됐는데, 지락점을 중심으로 해서 대지 전위가 상승한다. 상승하는데, 자, 대지 전위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하고 그 전위를 어떻게 저감시킬 건지, 그리고 그 대책을 설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10점짜리 문제라는 거죠. 10점짜리 문제. 자, 그럼 대지전위 상승이 뭐냐? GPR이라고 이제 용어 정의를 하죠. GPR. 낙뢰 혹은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대지로 흘러 들어가서 그 접지 전류하고 대지의 접지 저항에 그에 대한 합수를 GPR, 대지 전위 상승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계식은 접지 전류. 자, 접지 전류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전류인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낙뢰 전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락 사고로 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저건 이제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사실은. 자, 전압이니까 당연히 전류 곱하기 저항이잖아요. 그래서 GPR도 접지 전류하고 RG, 접지 저항으로 이제 그 정의를 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KC가 도입이 되면서 IEEE 따라 IEEE 스탠다드 80이나 IC 기준에 보면 그 접지 설계할 때
이 공식으로 해서 접지 저항을, 접지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 제가 이거를 이제 인용한 거죠. 자, GPR이 접지 전류하고 접지 저항에 대한 곱수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전위 상승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그 요소가 뭐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저감해서 피해를 방지할 거냐? 일선지락 전류를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정해져 있는 게 떨어졌는데. 여기서 변수는 얘밖에 없다는 거죠. 접지 저항. 자, 그러면 이 접지 저항은 이거 많이 보셨지, 이 공식. 자, 이 저항값은 어떤 특정 물질의 고유 저항하고 비례 관계가 있고, 면적의 반비례, 어떤 도선 길이의 비례를 갖고 있어요. 결국 얘를 낮추자는 게 목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얘를 저감시키려면 얘를 낮추든지 얘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접지를 못 낮추게 된다 그러면 결국 얘를 낮추라는 거죠, 얘를. 그래서 접지 저항의 접지극 면적, 접지 시공 방법, 대지 저항률, 이런 것들이 영향 요소를 미친다는 거죠. 결국 제가 이제 여기서 내용을 본 건 뭐냐면, 대진의 저감 및 피해 방지 대책은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본 거죠. 첫째, 접지극 면적을 확대해야 된다. 그 확대하는 내용이, 자, 통합 접지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접지극을 메시 형태에 대한 걸 하든지 아니면 글로벌 접지 시스템. 이 글로벌 접지 시스템 뭐냐면 전체 지역을 하나로 다 묶는 거예요, 그냥. 결국 뭐냐면 접지극을 확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이 공식에서 얘를, 이 면적을 키워서 이 결과값을 낮추자는 거예요. 또 하나, 접지저항 저감 대책 중에 대지 저항률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가 없잖아요.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면. 결국 만약 얘를 낮출 수 있다 보면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통해서 그 주변의 대지 저항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공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봤습니다. 자, 9번째 문제가 페란티 현상이에요. 페란티 현상. 즉, 과진상 됐을 때 현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하에서는 지상 역률이죠. 지상 역률. 전압이 전류보다 앞선. 반대로 얘기하면 전압보다 역률이 늦은 지상 전류가 흐르겠는데, 이 지상 역률로 인해서 각각의 전압 강하를 벡터 합한 것이 이제 전압 강한데, 결국 수전단하고 송전단 관계에서 일반적인 진상 상태라 그러면 송전단 전압보다 수전단 전압이 작습니다. 전압 강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페란티 현상은 뭐냐면 과진상이에요. 그러니까 전류가 전압보다 앞선단 말이에요. 앞선 전류가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전압 강화 벡터 합이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는 거죠. 즉 뭐냐면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페란티 현상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 페란티 현상을 감소시키려면 우리가 이제 역률, 보상률, 콘덴서 막 하잖아요. 역률 조정. 그걸 다 묶어서 한다 그러면 조상설비를 운영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페란티 현상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수전단과 송전단 관계에서 전압 강화, 델타 V, 전압 강화가 마이너스 작용을 하면서 결국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이제 페란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책으로서는 뭐 역률 개선용 기기를 한다, 불놀이 액타, 뭐 동기조상기 다 있지만 전체 다 묶었을 때는 조상설비라는 거. 조상. 결국 뭐냐면 지상과 진상을 조정할 수 있는 그 설비로 운영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수업 중에 전기안전기술사의 감리 영역이 되게 좀 넓어요. 하다 보니까 2년 전부터 전기 감리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비중이 높게 나왔어요. 전기 감리에 대해서. 설계 분야가 있고, 그리고 감리, 전체 현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크게 세 개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전기 분야가. 근데 안전관리도 보면 이제 상주가 있고 대행 있죠. 용량에 따라서. 근데 전기안전기술사가 원래 다 안 됐어. 이게 세 개 다. 전기안전기술사는 전기 분야가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이기 때문에 이 세 분야에 모두 기술사로서의 어떤 역할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수년 전에 이제 감리에 대한 부분이 인정을 한 거예요. 감리 분야는 전기 분야 기술사로서 인정한다. 자, 또 하나 뭐냐면 올 4월 1일자로 전기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안전관리 분야도 전기안전기술사는 전기 분야 기술사를 인정하겠다. 그래서 그전에는 물론 기술사 시험 보시는 분들이 기사, 산업기사를 갖고 계신 분이 거의 대부분인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수가 없어요. 전기안전기술사는. 물론 기사나 산업기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임이 가능한 거지 전기안전기술사 갖고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월 1일자로 전기안전관리법이 시행이 되면서 전기안전기술사도 전기안전관리자의 기술사로서 인정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게 설계 분야죠, 설계 분야. 그래서 처음에는 역할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역할이 조금씩 이제 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감리 관련된 문제가 2년 정도 계속 나왔었고, 그리고 안전관리, 특히 전기 안전관리자 직무 고시에 대한 문제가 한 2년간에 걸쳐서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문제가 이제 좀 출제가 안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리업자에 관련된 건데 어떤 평가 항목에 따른 배점 기준하고 가감점 기준인데 사실은 전기감리 하시는 분들도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4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제 배점 기준은 뭐 평가 항목에 따라서 참여 감리원 업무 중첩도 작업 계획 및 기법에 따라서 배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 배점의 합은 이제 100점이죠, 100점. 자, 그리고 이거에 따른 가감점 기준은 뭐냐면 각 항목에 따라서 2점 범위 내에서 가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5점 범위 내에서 감점을 할 수 있는데 가감점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100점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가감점 기준에 대해서 각 행정자치에서 혹은 발주자 쪽에서 이렇게 내용을 놓고 가감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제 감리에 관련된 게 나왔죠. 전력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서 얘기하는 검사 체크리스트, 그리고 이거를 왜 작성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절차를 하는지. 전력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 지침 34조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검사 체크리스트 작성 목적에 관련된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 및 승인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뭐 부주의 등등을 포함한 현장 확인 업무 유도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검사 체크리스트 작성 목적이고요. 검사 절차에 대한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장 시공이 완료된 다음에 우선 시공 책임자가 점검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을 때는 요청을 하죠. 감리원 쪽에 확인해달라. 그래서 요청서 받고 감리원이 현장에서 검사를 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봤을 때 합격이게 되면 다음 단계,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재시공하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눈치 있게 보셨으면 현장에서 검측하는 그 업무예요. 검측하는 업무. 자, 그리고 12번째. 공정안전보고서. 그러니까 산업안전 분야에 나와 있는 거죠. PSM.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제출 대상이 모두 뭐냐. 근데 제출 대상은 두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대상, 업종이 모두 7개에 관련되어 있는 업종이고요. 그리고 대상 물질이 황산을 포함해서 모두 51종입니다. 51종. 그래서 얘가 엔드 조건이 아니라 우화 조건이에요. 우화 조건. 대상 업종 7개 분야에 들어가거나 혹시 들어가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대상 물질 51종 안에, 물론 이제 물질에는 사용량이 정해져 있지만 그 사용량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업종이 아니더라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바로 제출 대상 7개 업종이 뭐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에 보면 PSM 관련돼서 제출 대상이 모두 7개 나옵니다. 주로 이제 화학 계통, 화학 분야의 그 거의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저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답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다 외울 거냐, 다 외우지 못하니까 뭔가 이제 암기할 수 있는 팁을 드리는 거죠. 자, 7개 업종인데 다 못 외우겠다. 그러면 그냥 하나만 외우십시오. 화학에 관련되어 있는 제조. 나머지는 7개는 알아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어차피 몰라서 안 쓰는 것보단 내가 간단한 키워드 갖고 머리를 짜내서 작성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나와 있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은 모두 7개 화학 관련된 제조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이제 혹시 참고로 해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은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그 밖에 필요하다고 고시된 내용인데, 이렇게 봐서는 얼뜻 봐서는 간단하죠. 근데 특히 이 안전운전계획에 엄청나게 많은 수료가 들어가요. 이 속에 이제 위험성 평가에 관련된 거, 기타 등등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갑니다. 자, 13번째, 1교시의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자, 위험성 평가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 우리가 위험성 평가에 뭐 ETA, FTA, 그리고 해적, 주로 이제 3개 위주로 했는데, 조금 번외로 해서 이제 JSA, 즉 뭐냐면 작업 안전 분석 기법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들어가시면 법령 지침 그 카테고리 속에 코사 가이드라고 있어요. 코사 가이드. 안전보건 지침, 기술 지침. 그래서 코사 가이드 P-140-2013. 2013은 뭐냐면 2013년도에 제정이 된 거예요. 이 앞에 P는 뭐냐면 분야에 대한 P를 나타내는데, P는 이제 공정안전 관련된 겁니다.
2로 명기되어 있는 건 뭐냐면 전기 개장 분야예요. 그래서 전기안전 쪽에 준비하실 때 그 코사 가이드 2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JSA는 이는 특정한 작업을 주요 단계로 구분한 다음에 각 단계별로 유해 위험 요인하고 그리고 잠재적 사고를 파악한 다음에 이 요인과 사고를 제거 혹은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 대책을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 안전 분석 JSA는 적용 시기와 적용 작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적용 시기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 뭐 사고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할 때, 그리고 공정 혹은 작업 방법을 변경할 때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 작업으로 왔을 때는 사고, 그 사고 중에서 아차 사고, 사고 날 뻔한 거, 혹은 질병이 발생된 작업, 혹은 문서화된 지침서가 있을 정도로 충분히 복잡한 작업, 그리고 새로운 공정이나 설비, 화학 물질을 포함하는 작업, 여기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교시가 모든 이제 13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13문제 중에 10문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령 관련된 게 나오는 거구나. 그리고 용어의 정의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뭐 계산 문제, 이런 건 내 버려. 이거 하지 마. 사실 이런 게 있잖아요. 야, 계산 문제 나왔을 때 계산 문제를 많이 안 쓰게 되면 학교 가는데 문제가 있다. 근데 사실은 그건 사실하고 좀 다릅니다. 물론 계산이나 식 유도 문제를 정확하게 맞으면 점수를 높게 맞출 수는 있지만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당락을 결정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도 그 3번 문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선택을 거의 안 하셨을 거예요. 혹시 1교시의 내용 중에 질문사항 있어요? 자, 없으시면 잠깐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2, 3, 4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